우리 저번 시간에 쭉 19세기 이제 고종이 즉위하기 직전에 나라 안과 나라 바깥의 상황을 좀 봤는데 나라 안의 상황은 먼저 정치적으로는 무슨 정치? 세도 정치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먼저 전정, 군정, 판정, 삼정의 문란. 자,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외국 문화에게 딱 벽을 칠 게 아니라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자. 홍상 개화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한편으로는 어, 동학이라는 종교가 확산되고 있었죠. 동학은 평등을 강조했죠. 그리고 동학은 뭐에 반대해서 나온 종교예요? 서학. 서학은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죠, 천주교. 천주교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자, 그럼 나라 바깥에서는 중국이 아주 아주 어지러웠죠. 맞아요. 먼저 아편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이겼어요, 졌어요? 영국한테 크게 졌죠.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아편 전쟁에서 크게 지면서 홍콩도 뺏기고 심지어는 베이징, 수도 베이징도 빼앗겼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었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서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점점 접근해 온다? 서세동점의 위기의식이 확산됐어요. 자, 이 당시 동양 사람들한테 중국은 하늘 같은 나라였어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특히. 근데 그게 저 영국, 프랑스, 금발의 푸른 눈의 오랑캐들한테 뺏긴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봐봐, 선생님 봐봐. 이제 우리도 서양의 무기나 아니면 서양의 저런 강력한 배나 이런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서양을 따라잡아 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양무 운동이라고. 공장이나 기계 같은 걸 들여와가지고 서양의 대포, 총, 뭐 배, 뭐 철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양을 따라잡아 보자. 일본은 흑선 내항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쵸. 미국, 자,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가 접근해 왔다면 일본은 미국이 먼저 접근해 왔죠. 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네 척의 배가 그 도쿄 우라가 항구를 막 기습해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막부 말고 지방의 범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싸워봤죠. 근데 상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상대가 전혀 안 됐죠. 그러자 그 지방의 조슈번, 사스번, 사스마번 그런 범벌 세력들이 자 원래는 존왕 양의를 내걸었죠. 그죠? 존왕 양의가 무슨 내용이에요? 존왕이 무슨 뜻이에요? 존왕. 왕을 높이자는 건데 일본은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었죠. 그쵸? 일본 왕이 있는데도 허수아비였고 천황이 권력을 가지고 저 쇼군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이제 저 쇼군이 권력을 쥐고 있는 저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꾸자. 저 지금 도쿠가와 막부는 전혀 지금 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게 대응을 잘 못하고 엉망으로 지금 일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쟤네를 이제는 막부를 토벌하고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주자. 그리고 미국, 영국 같은 오랑캐들을 물리치자 이랬는데 영국이랑 미국 같은 나라들 만나서 싸워보니까 상대가 안 됐다 그랬죠? 상대가 안 될 바에야 어떻게 하자? 납작 엎드려서 배우자 그랬죠. 자, 그러면서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천황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새로운 개혁을 외쳤죠. 이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였죠. 요거 보세요. 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한테 크게 져가지고 당시 청나라 황제 한풍제가 북경에서 잡혔다 그랬어요? 안 잡혔다 그랬어요?
안 잡혔죠?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만리장성 너머에 열하라고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피서가는 그 산장인 행궁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국경이 넘어갔어요. 근데 언제까지 열하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죽은 한총재의 아들 동치제라는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 동치제 엄마가 그 유명한 서태후란 여자예요. 들어봤어요? 청나라를 망쳤다는 그 여인. 이 서태후와 동치제 정부가 자, 아무튼 수도 북경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돌아가야 되는데 영국, 프랑스란 나라랑 평소에 외교 관계를 맺어왔어요? 맺어오지 않았어요? 별로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서먹서먹해요. 지금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나라한테 부탁을 해요.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엄청 커가지고 한쪽으로는 중국이랑도 붙어 있고 한쪽이랑은 유럽 나라들이랑도 붙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엄청 큰 나라. 러시아한테 부탁을 한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 청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가 껴요? 러시아가 껴서 그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중재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누구 둘이 싸우면은 누가 섬자가 나타나가지고 중재해준다 이러잖아요. 자,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 사이에 중재를 서준 대가로 엄청나게 넓은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 땅을 연해주라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에다가 러시아가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그 도시 잘 봐. 그 도시 이름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 여기서 블라디는 무슨 뜻일까요? 러시아어로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스토크는 동쪽을 뜻해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침략 의도가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 이름이죠. 어디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동쪽을 정복하겠다. 동쪽에 이제 한반도를 비롯해서 일본 이쪽까지 계속 진출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또 러시아의 또 다른 속셈. 러시아는 더워요, 추워요? 춥죠? 자,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저 러시아 저 북쪽에 있는 유럽 쪽의 바다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1년 내내. 얼어요. 예. 그래서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해요. 자, 저 러시아 저 북쪽에 비하면은 이 연해주나 요 지역은 한반도 지역은 어떨까요? 따뜻하죠? 얼지 않는 항구. 얼동자, 아니 부자. 무슨 항? 러시아는 뭐를 원한다? 부동항을 원한다. 자, 그래서 점점 러시아 세력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국내 외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12살의 어린 아들 이재황을 왕으로 올리면서 자,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죠? 흥선 대원군이었죠. 원래 대원군은 왕실에서 그 후사가 끊겼을 때 종친 중에서 왕이 되면 그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조선에 이 흥선대원군 말고도 세 명의 대원군이 더 있는데 그 세 명의 대원군들은 살아서 대원군이 됐어요. 다 죽은 상태에서 대원군이라고 높여진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대원군이 높여졌다 그랬죠. 근데 이 마지막 대원군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호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버지로서 권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봐봐요. 아들을 왕 위에 올리고 자기는 뭐 위에 올라갔다? 왕 위에 올라가게 된 사람.
자, 대원군은 개혁의 칼을 빼들어요. 수백 년 묵은 조선의 문제점들. 일단은 원래 조선은 건국했을 때 태조 이성계 때부터 의정부란 기구가 있었고, 그리고 의정부 아래 실무기구로 뭐가 있었어요? 이호, 예병, 형공. 몇 조? 6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요 조선 후기에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기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 삼군부라고 해가지고 군사를 관장하는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비변사라는 기구. 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비변사라는 기구의 역할이 임진왜란 거치면서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모든 중요한 일들이나 그 역할들을 다 비변사에서 처리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전에 가장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안동 김씨, 풍양조 씨들이 이 비변사의 높은 관직들을 차지하고 조선의 권력을 좌지우지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원군은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자, 그 집권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비변사 기능을 축소시켰다가 아예 비변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없애버려. 그리고는 원래 제 기능을 해야 되는 뭐를 의정부와 6조 3군부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켜요. 태연아 잘 봐. 필기하면서 봐. 자,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을 어떻게 다스리겠다 하는 통치 규범을 담은 법전이 있었는데, 자, 한번 써볼게요. 가장 먼저, 건국 초기에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 정도전이 만들었어요. 근데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끝이 좋았나요? 방언한테 제거된 다음에 500년 동안 조선의 역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선 경국전 이후에 수양대군, 단종을 몰아낸 수양대군, 뭘로 즉위하죠? 세조로 즉위하죠? 세조 때 조선을 다스릴 공식적인 법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성종 때 완성이 돼요. 경국대전이에요. 이게 세조 때 시작돼가지고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성종 때 완성이 돼요. 잘 쓰세요, 이거. 경국대전이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경국대전이 조선을 대표하는 법전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가 맞아요. 영조 때 속대전이 편찬이 돼요. 여기서 속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시즌 2. 속편이란 말은 다음 편을 뜻한다 그랬어요. 본편이 있고 속편하면 그 다음 편을 얘기해요. 시즌 2를 얘기하는. 그리고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때 대전 통편이 만들어져요. 속대전 내용을 더 보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는 대전 회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종 때죠. 흥선대원군 고종 때 흥선대원군 주도로 얘들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자 티읕이 먼저예요 히읗이 먼저예요. 티읕이 먼저죠. 그죠? 통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회통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육전조례. 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는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여전히 지어지지 않던 궁궐. 광해군이 궁궐 열심히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때 광해군이 재건했던 건물, 창덕궁, 창경궁, 뭐 경희궁, 인경궁,
자, 이런 궁궐들은 다시 지었는데 경복궁만은 손을 못 댔어요. 왜 손을 못 댔을까요? 너무 사이즈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우리 그동안 배웠던 인조, 효종, 현종 계속 방치되다가 이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이 본격적으로 경복궁에 손을 대가지고 3년 만에 이거를 다시 만들어요. 자,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걸 중건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조선 초기 때 경복궁이 만들어졌을 때 몇 칸이었냐면 775칸이었어요. 칸은 이 방 숫자를 뜻하죠. 근데 조선 후기 때 흥선대원군 때 중건됐을 때 몇 칸으로 늘었냐면 9천 칸으로 늘어나요. 조선 초기에 비해서 규모가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10배 넘게 늘어난 거죠? 그죠? 이거 엄청난 공사였겠죠? 그죠? 이렇게 많은 그 당시 건물들 다 대부분 목재로 짓는데 이 나무들 다 어디서 썼을까요? 산에서 배워오는 걸로만 부족해가지고 어디 나무를 배워오냐면 조선은 유교 국가죠? 자,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부모님 좋은 곳에 묻어드리고 매년 가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그 제사 지내는 공간, 부모님 모셔놓은 그 무덤, 그 곳을 좋은 나무들로 양반들이 잘 꾸며놨단 말이에요. 바람 잘 안 들어오게끔. 그 나무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뱉는 나무. 묘지림을 벌목을 해요. 그리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런 문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이 문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때마다 돈이 부족하니까 뭘 했을까요? 통행세를 징수해요.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는 상평통보라는 돈이 유통되고 있었어요. 이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돈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봐봐요. 옛날 사람들 생각 아주 단순해요. 자,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평통보로 부족하니까 새로 돈을 만들어내는데 그 돈이 당백전이라는 돈. 일당 100. 상평통보의 몇 배? 100배에 달하는 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돈 중에서 제일 비싼 돈이 몇만 원이에요? 5만 원이죠. 500만 원짜리 돈을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규가 5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막 500만 원짜리 돈을 막 찍어내요. 자,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자, 마트 가서 과자를 사려고 봤더니 5만 원을 내면 보통 과자 여러 개 살 수가 있잖아요. 자, 5만 원을 냈더니 보니까 과자를 살 수가 없어요. 과자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거예요. 한 봉지에. 자, 이렇게 비싼 돈을 막 찍어내면 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백성들 이거 여기다 노역으로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 양반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다 싫어요. 흥선대원군의 유일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큰 실수, 미스라고 한다면 이 경복궁 중건을 많이 꼽아요. 너무 무리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경복궁을 다시 크게 짓는데 집착을 했을까요? 흥선대원군이? 이전에 60년 동안 뭘 당했어요? 조선 왕실이. 세도 정치를 당했죠. 이때 11살짜리 왕, 8살짜리 왕, 18살짜리 강화도령 이런 왕들이 제 역할을 못했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경복궁을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크게. 근데 문제는 이때 대원군이 민심을 많이
잃어버린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자,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에 다 들어간대요.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즐겨 부르는 그 유행가나 이런 데는 항상 그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경복궁 타령이죠. 자, 그리고 상평통보의 백배에 달하는 무슨 전? 당백전을 찍어냈다. 이것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상승. 그리고 이 당백전이라는 돈을 사람들이 잘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걸 쓰질 않는 거예요. 돈을 믿지를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에서 나가면은 당백전이 인정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상평통보 100배 가치로 인정을 못 받아서 뭐 30배나 20배로도 당백전이 잘 그 쓰이지를 않았다는. 자, 대원군은 또 이 호포제라는 걸 실시해요. 자, 우리 영조가 군역에 대한 개혁으로 실시한 게 뭐였죠? 균역법이었죠. 기억나죠? 균역법은 두 필 걷던 거를 몇 필 걷는 거예요. 한 필 거두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액수를 줄여주긴 줄여줬는데 세금 거두는 대상을 바꾼 거는 아니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웃 대신에 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그 군포를 부과하거나 죽은 아버지한테도 군포를 계속 부과하거나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원군은 군포 징수에 대한 개혁에 칼을 빼들어요. 자, 어떻게 개혁을 하냐면 예전엔 양반들이 군포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는 이제는 군포를 어디다 매기냐면 호에다 매기는 거예요. 호. 호가 뭘까요? 호. 형님 아파트 살아요? 세은이 아파트 살죠? 몇 호 있죠? 이 호는 집호자예요. 집집마다 군포를 매기는. 예전에는 양반 빼고 노비 빼고 오로지 그 평민들한테만 군포를 매겼다면 이제는 양반집, 평민집, 노비집 할 거 없이 집집마다 군포를 매기는. 그러면서 예전에 세금 군포를 안 내던 양반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됐어요? 후보법 실시 전에는 납부하는 양인들, 평민들이 15%밖에 안 됐죠? 그죠? 선생님 봐봐. 이거 봐봐. 근데 후보법 실시한 다음에 집집마다 매기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70% 이상이 군포를 내게 됐죠? 그죠? 자, 이게 호포법이라는. 예전에 군포를 안 내던 양반들도 이제는 군포를 내게 됐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거. 서원을 철폐하죠. 사실 이 서원에 대한 얘기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우리 서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6세기 때, 16세기면 임진왜란 전이죠. 임진왜란 1592년이니까 16세기 중반에 총기 군수였던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백운동이라는 동네에다가 서원을 만들어. 이게 서원의 시작이었어. 이후에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 뭐 이런 여러저러 서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서원이 원래는 뭐 하는 기관이죠? 교육하고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은 유교에서 신성시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공간이죠. 근데 이 서원이 너무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많이 받아요. 유교의 상징이다 보니까. 서원 명의로 보유한 땅들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그리고 서원에 학생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학생들은 양반으로 쳐가지고 군포를 낼까요, 안 낼까요? 군포도 안 내요.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름만 올려놓고 공부도 안 하면서 띵까띵까 노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뭐 공자, 맹자, 주자, 뭐 그리고 또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인물들의 그 죽은 날, 제삿날이 오면은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제사 음식 같은 거 들어갈 비용들을 다 백성들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조 때 전국에 600개만 남기고 서원을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몇 개 남겼다고요? 근데 600개도 많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47개만 남기고 다 정리를 했어요. 좀 더 강한 거죠? 정리보다 더 강한 단어. 뭐랬다? 철폐를 시켜버려. 자, 중국은 아편전쟁 패배하고 1, 2차 아편전쟁 다 패배하고 베이징 함락됐다 그랬죠? 황제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려고 한 게 뭐였어요? 양무 운동이라는 거였죠. 양무라고 하는 거는 뭐 무를 키운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뭐 같이 보여요? 대포? 이거 돌리면 드르륵 나가는 건데, 기관총이.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을 따라잡잖아. 이게 청나라의 무슨 운동이다? 양무 운동. 근데 양무 운동은 뭐 취지는 좋았어요. 근데 한계점이 있었어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봐봐. 선생님 봐봐. 서양에서 요거보다 100년 전에 그 기계가 발명이 되고 그 기계에서 물건이 대량 생산되면서 완전히 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산업혁명이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그 막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자,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나라들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부자 나라 강한 병사를 가지게 된 배경,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거. 자,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기업가들이에요. 기업가들은 옛날로 치면 상인들이죠. 그죠? 그 물건을 공장에서 왜 만들어요?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드는 거죠. 그죠? 그 기업가들의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더 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업가들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라에 공급해서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날수록 무기는 더 필요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열심히 그 무기를 만든 이유가 자기들 돈 벌려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무기를. 그렇게 해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부자가 된 건데, 문제는 청나라는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그 기업가들이나 상인들, 그러니까 무기를 막 만들어서 돈 벌려는 그런 사람들, 그 상인 계층들이 유럽에 비하면 성장이 많이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가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서양에서 이런 것들 보고 배운 다음에 정부에서 공장 만들고 기계 같은 걸 돌려요. 그리고는 운영을 상인들한테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이윤이 생기면 그걸 누가 다 가져갈까요? 기업가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청나라 정부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가 시켜가지고 그 일하는 그 청나라 상인들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독상판이라고 해요. 세연아 잘 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관독상판. 관은 곧 나라를 뜻하죠? 관리할 때 관이에요. 관에서는 감독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얼만큼 생산하고 물건 생산했을 때 이거 이제 나라에다가 얼마나 납품하고 얼마나 이윤이 나고 이런 걸 다 일일이 감독을 해요. 그리고 나라가 물건 이만큼 팔라고 상인들에게 넘겨주면 상인은 시장에 나가가지고 나라가 정한 만큼만 딱 팔아요. 이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처럼 이렇게 근본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일본. 일본은 권력의 중심에 이제 쇼군에서 누가 중심으로 왔다 그랬죠?
메이지 천황이 왔다 그랬죠. 근데 천황은 여전히 실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얼굴 마담이. 진짜 힘이 있었던 거는 사스마번, 조슈마번의 그치 사조 동맹, 사무라이. 이 무사들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 막 칼차고 예전 일본 무사 같지가 않은데요? 자, 겉옷이랑 머리 스타일만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처럼 따라 입은 것 뿐이지. 자, 이 사람들 다 근본이 뭐예요? 다 사무라이 무사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랑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유럽을 따라잡으려면 우리 거를 다 내려놓고 뼛속까지 영국, 미국, 프랑스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시아에서 탈피해가지고 입구, 불합파, 유럽으로 들어가자. 그리고는 서양의 발달된 문명,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문명 개화론. 완전히 일본 거 내려놓고 유럽처럼 서양처럼 바뀌잖아. 자, 이런 얘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인물이니까 좀 써두세요. 후쿠자와 유키치. 김옥균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이 김옥균이 일본 유학하던 시절에 김옥균의 스승 역할을 했던 일본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어떤 이런 이념을 제공했던 유명한 인물이에요. 요시다 쇼인. 29살에 막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하지만 문명 개화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틀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이 요시다 쇼인의 유명한 제자가 이토 히로부미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나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문명 개화, 타라 입구를 얘기하고 토막 운동. 토막이 뭘까요? 토막. 토벌한다. 어디를 토벌한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막. 에도, 에도마쿠를 토벌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에도마쿠를 타도했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으로 이끌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양복 입고 이토 히로부미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은 서양 문화를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들어봤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한 번 뭐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가지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유럽이랑 미국을 약 2년 반 동안 쭉 순회를 해요.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발전돼 있고 프랑스는 뭘 하고 있고 미국은 뭘 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 배워온단 말이에요. 자, 가봤더니 이 일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 밤인데도 대낮같이 이렇게 화내요. 19세기 말인데. 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전기라는 게 막 저 도로라든지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막 신호등 같은 것들도 있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먼 곳을 가는데 자, 시간 약속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딱 맞출 수 있게끔 기차가 다녀요. 기차는 어느 길로 다니죠? 철도를 통해서 다니죠? 그죠? 그리고 옛날 옛적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봐봐. 예를 들어서 형규가 어디 사느냐고 이제 형규가 어디 사느냐고 대답을 하면 저 건너길에 있는 다리 아래 옆으로 가면 형규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 넘어서 가면은 세인의 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사는지에 대한 그런 위치 개념이 조금 부족했는데, 자, 서양에서는 이미 뭐 932-5번지
몇 번지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어드레스, 우리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주소라고 하죠. 자, 주소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을 숫자나 문자로 따다다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 글자를 적은 문서를 일괄적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편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보고 와요. 당시 이 사절단의 우두머리가 이와쿠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이와쿠라 사절단. 메이지 유신 직후 2년 동안 유럽, 미국을 순방하고 온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도 보고 오죠.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와서 열심히 유럽을 따라서 일본은 개혁의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랑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에서 중재를 선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러시아였죠. 러시아가 이 청나라로부터 이걸 중재해준 대가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는데 그게 바다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무슨 해주? 연해주. 연하다라고 하는 건 어딘가 인접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 만든 도시가 보스토크라 그랬죠? 러시아가 이제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선 정부에게 미치게 되죠.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선생님 봐봐. 세연아 선생님 봐봐.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러시아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러시아를 한번 막아보려고. 당시 조선에는 이미 알게 모르게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게 됐겠어요? 누가 와서 전도했으니까. 프랑스 선교사들이 국내 몰래 들어와가지고 선교하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그리고 많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남종삼이라는 관리가 천주교도였어요. 이 사람이 대원군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원군한테 가서 이 지금 프랑스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 러시아를 한번 막아봅시다라고 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주교 포교도 좀 허용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흥선대원군의 처음 대답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지였어요. 자, 근데 조선은 병자호란 이래로 어느 나라의 머리를 숙이고 있죠? 청나라의 머리를 숙이고 있죠. 청나라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선교사들을 막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청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조선에서도 그 청나라 하는 대로 청나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당시 이 천주교는 여자라든지 소외계층들한테 인기가 많긴 했는데 아이들이나 양반들이나 주류 사회에서는 천주교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뭐를 강조했어요? 일단은 평등을 강조했고 뭐를 거부했어요? 제사를 거부했죠. 양반들이 좋아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원군이 자기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누구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양반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대원군이 한때는 프랑스랑 좀 이렇게 접촉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꿔요. 자, 국내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 그리고 이 천주교를 믿는 신도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종교를 억압하는 거를 박해라고 부른다 그랬죠? 1866년 3월에 있었던 무슨 박해? 병인 박해. 병인년에 있었던 박해다 해서. 이때 천주교 신부, 프랑스 신부 3명과 그리고 천주교 신도 믿는 사람들을 8,000명을 죽여요. 자, 프랑스 정부에서 노발 대발했겠죠? 1866년 여름. 자, 미국의 상선이에요, 이 배는. 상선은 뭐 하는 배예요? 물건 사고 팔기 위해서 다니는 배죠? 미국의 상선이었던,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호? 이 제너럴 셔모노가 이제 당시 식수가 부족하다, 먹을 물이 부족하다면서 그 평양을 흐르는 강, 무슨 강이죠? 대동강에 접근을 해와요. 자, 조선 정부의 당시에 이양선에 대한 입장. 이양선이 오면은 만약에 식수라든지 먹을 게 떨어졌으면 먹을 거를 줘가지고 돌려보낸다는 게 조선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어. 무역을 한다거나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금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너럴 셔모노라는 배가 가까이 오더니 자, 조선 정부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이제 물어보려고 이렇게 그 사람 몇몇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냈는데 이 제너럴 셔모노가 느닷없이 사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평양 근처에 섬에 내려가지고 그 조선 사람들을 막 총을 쏴서 죽이거나 막 먹을 것들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이거 명백한 도발이고 공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라는 사람, 이 사람 통상개화론자이기도 했죠. 이 박규수가 먹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서 정중하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너럴 셔모노 미국 배가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고 사람들 더 죽이면서 총 막 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열받은 평양의 관리들이랑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불붙은 뗏목 같은 것들 내버려보내고 불화살 쏴가지고 제너럴 셔먼을 여기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태워버렸다. 이게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박해는 어느 나라 선교사를 죽인 거라고요? 프랑스 선교사를 죽인 거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어느 나라 배를 태워버린 거예요? 미국 배를 태워버린. 1866년 가을 봄에 있었던 병인 박해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 프랑스 극동함대를 이끌던 로즈 제독 로즈 제독이 자 철갑을 두른 그 프랑스 군선들과 프랑스 군인들을 이끌고 자 조선을 쳐들어왔어. 자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들어가는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의 어느 섬? 강화도죠. 이 강화도로 상륙해가지고 막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조선 군대랑 맞붙었단 말이야. 자, 처음에는 워낙 화력 차이가 크기도 하고 너무 프랑스 군대가 강력해가지고 조선 군대가 좀 물러섰어요. 자, 근데 프랑스 군대가 이때 방심을 했을 때 양원수 장군, 한성근 장군, 자, 정죽산성, 문수산성 이런 곳에서 이 방심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를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프랑스 군인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조선 측 발표랑 프랑스 측 발표가 달라요. 프랑스 측에서는 3명 죽었다고 하고 조선 측에서는 5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찌나 됐든 프랑스 군대가 이제 다 이긴 듯이 하다가 조선 군대 기습에 놀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그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 버린다. 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강화도에 있던 여러 책들이라든지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고 가요. 몇 개는 가져가고 몇 개는 태워버리고 돌아간다.
근데 이들이 일부는 태워버리고 일부는 가져갔던 문화재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문화재가 이거예요. 외규장과 의궤죠. 의궤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왕실에서 행사나 각종 뭐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례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의궤라는 거는 이제 종이로 만들었고 이 당시 때는 뭐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되거나 비슷하거나 하면은 그대로 끝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군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백업해가지고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정조대왕이 강화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 역사적으로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들이 대피하거나 숨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죠. 자, 그래서 이 강화도에다가 외교장각이라는 그 외부 도서관을 만들고 여기다가 의궤를 보관했어요. 이 의궤는 그냥 충덕궁에 보관된 의궤랑은 또 수준이 더 다른 어람용 의궤예요. 어람은 누가 본다는 걸까요? 어가 임금 어자예요. 임금님 보는 일반 의궤보다 더 품질이 더 좋은 그 장정이라고 하죠. 책 엮는 거를. 책 커버도 비단으로 만들고 책 이렇게 엮는 걸 장정이라고 하는데 그 장정 처리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제일 좋은 의궤란 말이에요. 이 의궤 중에 일부를 프랑스 군대가 가져가고 일부는 태워버렸어요.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든가 하지 이거를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가져간 거. 그래서 한동안 이게 프랑스에 보관이 돼 있다가 1970년대 박병선 박사, 프랑스에서 공부하시던 여자분이에요. 박병선 박사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프랑스 정부에다 이걸 돌려달라고 반환 요청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이걸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희 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버스나 차 없으면 못 타고 가야 돼요. 기차 타고 가죠. 부산 가는 기차 중에 제일 빠른 게 여기 수서역에서 가는 SRT가 있고 그 다음으로 빠른 게 뭐예요? KTX라고 들어봤어요? 이 KTX 철길 위를 달리는 열차가 프랑스 열차예요. 이 KTX 처음 만들 때 이 열차, 이 열차를 어느 나라 열차로 할 건지 당시 한국 기술로는 이 열차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빠른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을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고속 열차를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나라로부터 그 입찰을 받았어요. 경쟁을. 자, 근데 프랑스 쪽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이라는 사람이 아주 달콤한 제안을 우리나라 정부에 해요. 자, 우리 프랑스 열차, 프랑스 고속 열차 떼제베를 이 한국에서 다니게 해준다면 뭐를 돌려준다? 이 의궤를 돌려주겠다는. 어, 원래 우리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좀 이렇게 넘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 의궤를 프랑스가 돌려주게 돼요.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줬을까요? 그냥 줬을까요? 영구 임대 형식으로 돌려줘요. 영구는 영원이라는 뜻이죠. 임대는 빌린다는 뜻이죠. 여전히 이 외교장각 의궤 강화도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이 의궤의 소유권은 어느 나라에 있다? 프랑스에 있다. 2011년에 독일 상인이었던 모페르트라는 사람이 맞아요. 조선이란 나라는 충과 효를 강조한대요. 지금 최고 권력자인 흑선대원군 아버지 무덤을 도굴한 다음에 뭐 뼈다귀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협상할 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게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 남영군 묘가 그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었어요. 근데 이 묘가 원래 다른 곳에 있었는데 요거를 도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흥선대원군이 이리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무덤 옮기는 걸 이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걸 왜 이장했냐면 흥선대원군이 아직 자기 아들 고종을 왕으로 올리기 전에 점쟁이를 하나 찾아갔어요. 풍수지리 그 잘 보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당시 이 남영군 묘가 있던 자리에는 대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무슨 절? 이 대덕사라는 절을 불태우고 자, 이 자리에다가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이 자리로 이장을 하면 왕이 2명 나올 거라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집안에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말을 딱 믿고 대덕사란 절을 딱 불태운 다음에 그 자리에 남영군묘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남영군묘 옮기면서 누가 이거를 또 도굴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아버지 관 위에다가 절대로 그 도굴하기 어렵게 만든 뭐를 둘러놨을까요? 석회. 이 석회를 발라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고 흙을 파냈는데 피다 보니까 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석회가 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시간은 없고 조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거 지금 뜯어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페르트가 결국은 도굴에 성공 실패?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흥세운대원군 정권에서는 이 오랑캐놈들, 서양 오랑캐놈들이랑은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논의가 전개가 되죠. 어떻게 무덤을 파헤칠 생각을 해. 정말 못된 놈들이죠. 자, 그리고 5년 전에 병인년, 1866년 병인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죠. 그죠? 요거를 미국이 고의 묵혀놓고 있다가 5년 후 1871년 무슨 년? 신민년에 너희 그거 우리 배 왜 태우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죽였어? 강화도로 쳐들어왔어. 이게 신미양요. 이때는 조선 군대가 미국 군대랑 맞서 싸웠는데 화력 차이, 무기 차이 때문에 또 많이 크게 패배했어요. 자, 그런데도 조선이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은 않고 계속해서 너무 강력하게 저항할 의지를 보이니까 미국은 원래 요거 빌미로 조선에게 접근해가지고 무역이나 좀 해볼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이 너무 강경하게 저항 자세로 나오니까 자, 강화도 점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를 돌려버려. 당시 미국의 로저스 제도, 광성보에서 미군에게 끝까지 대항해서 싸우다가 전사했던 장군이 어제연 장군. 자, 이때 미국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제연 장군의 자, 장군을 장수라고도 부르죠? 이게 이제 한자로 숫자예요, 숫자. 장수할 때 숫자란 말이에요. 어제연 장군의 이 장수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숫자가 달린 깃발을 그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를 미국이 약탈해 갔어요. 요거는 2007년에 방한돼. 노무현 정부 때. 자, 이렇게 프랑스, 미국을 물리친 다음에 대원군 정권에서 자, 이 외적을 물리친 것을 자랑하는 비석을 세워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비다? 화비다. 영조 때 탕평비라면은 대원군 때는 무슨 비? 척은 뭘까요? 척. 배척. 척진다 이런 말 있죠. 아예 이제 그냥 등 돌린다 이거예요. 화는 화해 이런 것들이죠.
화해를 논의하지 않는다. 화해의 등돌이나 척화라는 뜻이죠. 양이 침범, 서양 세력들이 쳐들어오는데 비전 비전 즉화. 즉시 싸울 걸 주장하지 않는 거는 어,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고 그들 화해를 주장하는 거는 비전 즉화. 주화 화해를 주장하는 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뭐다? 매국. 이런 대원군의 정책, 프랑스, 영국이랑 교류를 갖지 않고 딱 문을 닫아버리는 정책을 옛날 일본 사람들은 안 좋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 나라 문을 꽁꽁 닫는다. 무슨 정책? 쇄국 정책이라고. 쇄는 폐쇄하다, 닫는다라는 뜻이. 좀 어때요, 의미가? 부정적이죠? 꽁꽁 닫아놓고 그냥 귀 막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를 요즘엔 이렇게 안 써요. 요즘엔 뭐라고 쓰냐면 교과서에서는 통상. 통상이 뭐죠? 통상? 통하고 상업. 그러니까 무역한다라는. 통상. 수교가 뭐죠? 사이좋게 지내는, 사귄다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 간에 수교 맺는다고 하면은 이제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걸 뜻해요. 수교, 무슨 정책? 거부 정책. 대원군 집권한 게 1863년이에요. 아들 12살짜리 아들 왕으로 올린 게.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고종 몇 살 됐죠, 이제? 고종이 12살에서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 됐나? 요때 청나라의 한 관리가 청나라 수도 북경을 갔다 와요. 청나라 갔다 왔다 하는 사신을 연행사라고 부르는데 연행사로 갔던 사신한테 고종이 물어봐요. 당시 청나라 황제는 그 한풍제가 죽은 다음에 동치제라는 황제가 즉위에 있었어요. 누구? 동치제. 동치제도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가 동치제 엄마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서태후의 선정을 받다가 어느 순간 동치제가 고종보다도 어린데 직접 정치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1872년에. 고종은 동치제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아직도 친정을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슬슬 고종이 대원군이랑 거리 두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정치를 슬슬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통상수교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코는 면함 최익현이라는 괄괄한 유생, 유생이 상소를 올리죠. 자, 종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같이 그런 종친들은 그냥 명예직만 주고 정치는 왕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종이 이 얘기를 듣고 최익현을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면서 직접 정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대원군은 졸지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한테. 밀려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원군은 10년간의 집권 끝에 스스로 정치에서 물러나게 돼요. 양반 유생 누구의 상소로? 최익현의 상소로. 자, 정치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걸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해요. 하야라. 대원군이 스스로 정치에서 물러나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야. 이 야는 들 야자인데 왕과 신하들이 있는 그 곳을 조정이라고 부르고 중앙이라고 부른다면 그 조정 외에 나머지 곳들을 제야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 야자 써가지고 그쪽으로 간다 해서 하야라고 부릅니다. 오늘 요거 얘기 빠르게 하고 마칠게요. 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누구 하면 치를 떨었을 거야. 안동 김씨들을 아주 싫어했단 말이야.
이 안동 김씨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순원왕후 김씨, 효현왕후 김씨, 철인왕후 김씨, 순종, 헌종, 철종의 아내들이 다 완동 김씨였단 말이에요. 왕의 외가댁 식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척이라고 부르죠. 흥선대원군이 가장 경계했던 거예요. 외척들이 설치는 거. 자기 어린 아들 고종이 왕이 됐어요. 12살에. 12살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상태였을까요? 안 한 상태였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왕이 된 고종.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고 중전을 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며느리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한테 며느리가 될 그 고종의 부인을 흥선대원군이 직접 골라요. 자, 왕실에서 외부 여인들을 데려다가 얼굴이랑 하는 행동 보고 고르는, 자, 중전될 사람을 고르는 거를 간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택. 보통 간택은 몇 단계 거칠까요? 3간택을 해요. 초간택, 재간택, 3간 해가지고 3번을 테스트를 한다. 근데 3간택은 생략하고 두 번째 간택에서 최종 그 중전으로 낙점된 여자가 누구였다? 최종 그거로 쓸게요. 나중에 고종이 황제가 돼가지고 황후가 되는 거예요. 명성 황후, 뭐다? 민씨다. 이 민씨는 본관이 여흥이에요, 여흥. 어디 민씨? 여흥 민씨. 여흥이 지금은 어딜까요? 세종대왕 무덤 있는데. 여주예요, 여주. 여흥 민씨는 명문가예요. 이 여흥 민씨 출신의 여흥 민씨 출신의 그 조선시대 중전으로 유명한 사람이 원경왕후 민씨가 있어요. 원경왕후 민씨는 누구 부인이죠? 세종대왕 엄마예요.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에요. 민무구 민무질의 누나. 예. 태종이 다 민무구 민무질 죽여버리잖아요. 왕권 강화하면서. 그리고 장희빈한테 서러움을 많이 당했던 여자. 이 여자도 여흥민 씨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민씨 중전이 탄생을 합니다. 자, 대원군이 여흥민 씨 명성황후를 고른 이유. 이름은 자영으로 알려졌죠. 민자영. 왜 명성황후를 골랐을까요? 고종의 엄마, 흥선대원군의 아내, 부대부인, 대원군의 부인을 부대부인이라고 불러요. 이 민씨도 무슨 민씨였어요? 여흥 민씨였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생각에는 자기 부인 집안, 자기가 확실하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인 집안과 같은 그 민씨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외척으로서 조금 경계를 덜 해도 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성황후 민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가정 형편이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이제 양녀로 들어가가지고 자랐는데 아무튼 명성황후 민씨네 집안에 민씨의 친오빠 민승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명성황후 민씨의 친오빠 이름이 뭐라고요? 그 민승호가 이 부대 부인 저기 누구야? 네. 그 아이 죄송합니다. 저기 누구야? 민승호라는 사람이 이 부대 부인 민씨의 남동생인데 이 민승호가 명성황후네 집안의 남자 혈통이 끊겨가지고 양자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이 좀 뭐랄까 흥선대원군이 조금 안심했던 여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여자 생각보다 어땠을까요? 셌단 말이에요. 권력 욕심이 엄청 컸던 여자였어요.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하야할 때 하야한 직후부터 고종 옆에서
이런저런 참견을 하면서 영민씨 세력들을 관리 요직에 배치하게 된 게 이 명성황후 민씨 때문이라는 얘기가 또 있기도 하죠. 아무튼 대원군은 하야했고 그동안 대원군이 추진했던 정책, 통상수교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볼게요.